지금 CPI라는 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의 물가를 보는 거죠. 근데 엊그저께 CPI가 기대했던 CPI보다 높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 지난주 폭락, 어제도 폭락, 오늘도 폭락. 지금 그 여진이 남아서 계속해서. 아까 주가는 90%가 뭐라고요? 예, 심리. 예, 사실은 심리가 작아요. 비록 증권 산업이 있는 곳을 무슨 시장이라고 그러죠? 자본시장이라고 그럽니다. 예. 자본시장이 또 어떤 시장이 있어야 자본시장이 이 밸런스 균형을 가지고 발전을 하는데, 또 한 시장은 우리가 대별해서 제조산업시장이라고 그러죠. 각 섹터에 따라서.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고장이 나 있습니다, 지금. 예.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경제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 지가 지구촌에서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아마 여기는 제 라이프 사이클상 선배님도 계시고 또 후배님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100년 전에 이미 자본주의가 태어났습니다. 자본주의하고 자본시장은 다르죠. 자본주의는 소위 사회주의와 이 공산주의와,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정치 이데올로기 있다면, 경제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내가 벌어서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이 100년간 와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부터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방금 오기 전에 지금 미국의 페드, FOMC,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거의 모든 언론, 모든 그 세계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요에 의해서 아니면 공급에 의해서 에너지, 뭐 물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근데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여러 가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다음에 2000년에 IT 버블, 1997년에 98년 IMF 외환위기, 이런 걸 쭉 보면 근대에 와서 변곡점이 만들어졌던 시기들인데, 이때가 되면 무엇이 부족해서 부도가 나죠? 보통 기업이 캐시플로우, 돈이라는 것을 잘못 관리했거나 돈이 부족해서 부도가 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부도가 나면 다음 2차 위기가 뭘로 오죠? 시스템의 붕괴가 옵니다. 시스템 붕괴. 그 시스템의 붕괴가 오고 나면 우리가 느끼는, 확실한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에 어려움이 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부도를 이기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제 거꾸로 하면 됩니다. 돈이 부족했잖아요. 돈을 풉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낮췄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금리를 낮추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진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돈이 금리가 싼데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할까요? 싼 금리니 쓰고나 살자. 그러지 않겠어요? 금리가 낮으면 많은 조달 코스트가 싸져요. 사업을 또 해보셨지만. 그러면 소위 말해서 조달 금리가 싸니까 좀 이름을 빌려다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도 사업을 하면 조달 코스트가 싸니까 마진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97년 IMF 이후에, 98년 정확히 이후에 계속해서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해요? 금리를 낮추는, 이걸 우리는 무슨 정책?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하는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통화정책을 가지고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푸는 거죠. 그럼 유동성을 먹고 기업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은 좋은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막혀서 물건이 안 팔리고 더우니까 더 악순환이고 그랬던 것 중에 그런 위기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일자리도 마찬가지죠.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소비가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다시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면 투자를 해서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최근 98년 IMF 외환위기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주로 아시아 외환위기라고 하는 게 후진국들은 어려워지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친구 간에 어렵다. 돈을 좀 빌려주라 그러죠.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친구 전에 금융기업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일반적으로 금융기업은 두 가지입니다. 그건 베이스는 아시죠? 커머셜 뱅크가 지금 알고 있는 시중은행, 우리 상업은행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증권업을 무슨 은행이라 그러죠? 투자은행이라 그럽니다. 그것도 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상업은행들은 저축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은행 이름으로 빌려줍니다. 은행 이름으로. 그래서 은행은 요수신의 영어로 님이라고 하는 그 마진을 따먹고 사는 곳이죠. 근데 우리 투자은행은 누구 이름으로 빌려줘요? 투자를 하시는 개인적인 돈의 주인 이름으로 투자를 합니다. 물론 우리 자기 자본은 우리 이름으로 하죠. 근데 고객자산 제가 700조를 관리합니다. 이 700조는 은행의 몇천 주하고 가깝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액팅, 값이 정해지지 않는 걸 가지고 리스크 관리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를 보고 돈을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투자은행과 우리는 투자은행이라는 말에 보다는 증권회사란 말에 상당히 익숙할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세계적인 증권사의 1등입니다. 근데 골드만삭스 증권 이렇게 안 붙이잖아요. 이것도 후진국 행태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패러다임을 보면 선진국들은 증권회사란 말을 안 붙여요. 다 알아요, 국민들이. 경영을 해보신 여러분들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저도 경영자입니다. 똑같은 눈높이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여쭙니다.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경영할 때? 저는 제일 어려운 게 물론 박현주라고 하는 저희 그룹 회장이 저한테 창업을 하자고 할 때 난 돈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돈이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돈 댈게. 너는 조직을 짜라. 인재입니다.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서 이제 돈과 함께 이제 투자를 해서 성장을 시키는데 그 이전에 경영자라서 갖춰야 할 덕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경영은 무엇이냐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야 경영은 네가 말하는 경영은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 지금 국면이 딱 그렇습니다. 인내와 또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이해와 인식을 지켜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내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와요.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 구분 아시죠? 자기가 직접 주식을 샀다 팔았다는 방법이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이걸 직접 투자는 90%가 투기적인 요소가 작용합니다. 심리가. 자고로 그래요. 미국도 제가 90년 초기에 월가에 가서 연수를 한 명씩 뽑아서 보내줘서 거기 강의를 들었는데 그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돈을 아끼려고 햄버거 사가지고 허드슨강 소위 말해서 벤치에 앉아서 그 허드슨강에 많이 안타깝게도 자살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전부 주식 투자가들이 아마 그와 같은 행태는 안 벌어져야 되는데 왜냐? 그 뒤로 미국부터 간접 투자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이 집중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관리해주는 컨설팅해주는 이걸 우리는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간접 투자를 가지고 수익증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수익증권이 간접투자의 1호였죠. 대한투신 아시죠? 옛날에. 뭐 국민투신, 한국투신. 그게 어떤 그룹이 망하면서 다 같이 무너졌죠? 아까 IMF 때. 대우그룹에 자산을 넣다 보니까. 보통 그렇답니다. 택도 없이 이자를 높이 주겠다. 그건 경계해야 돼요. 일단 봐야 돼요. 그 개인이든 기업이든. 만약에 개인이 나 금리 더 줄게. 근데 그 사람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다면 쉽게 주저하셔야 돼요. 쉽게 빌려주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원금 떼일 확률이 큽니다. 이자 강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신뢰와 믿음으로 그것을 저는 이해와 인식을 시켜가는 과정. 그래서 커머셜 뱅크들은 굉장히 부도도 나고 그 대출해주던 것도 떼기도 하지만 무엇으로 극복을 하냐면 이 규모의 게임으로 어느 정도 허들을 넘으면 여기서 펑크가 나더라도 여기서 벌어오는 수익으로 커버를 하면서 발전해 갑니다. 근데 후진국들은 어떻다고요? 돈을 벌어들인 생산성과 소득이 약하죠. 그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소위 패러다임상 보면 발전해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선진국들한테. 저희도 간접 투자를 보니까 맨날 샀다 팔았다. 그리고 국투, 한투, 대투도 망했는데 정부가 보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본시장 통화법상 원금 보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증권회사 와서 원금 보장형, 원금 보장형이란 말을 하는데 원금 보장 상품 내놔라. 그럼 내놓겠다라고 하는 증권사 직원은 그건 속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익증권의 행태가 그러다 보니까 수익증권의 행태는 정부가 보증해버렸습니다. 투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10%짜리, 1년에 15%짜리.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나라가 흔들거리니까 이것마저도 안 됩니다. 대우그룹이 망해가지고 그 들어있는 자산들이 전부 꽝이 됐는데 무슨 수익률이 10%가 나와요. 근데 정부가 파라고 허용을 해버렸네요. 그게 정부 돈이 들어간 겁니다. 유일하게 증권업계에 공적 자산이 들어간 그때였습니다. 그 뒤로는 단 1원도 공적 자산이 안 들어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거 만화입니다. 이렇다면 웹툰인데 요즘 같으면 이게 몇 년도라고요? 1965년 이종문 씨가 이런 만화를 그렸습니다. 이런 만화를. 제가 이화여대 가서 겸임교수를 한 10년간 했었는데요. 10년 전에도 한번 내가 이 만화를 찾아다가 학생들한테 3학점짜리 학점이 나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애들이 다 무시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상상과 현실. 이때 이 만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니까요. 요 지금 상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태양열 이용한 집, 에너지주택. 나왔잖아요. 태양광. 전파신문, 인터넷신문. 소형전화, 스마트폰. 이 소위 말해 제가 추려온 이 10가지 다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 달나라 수학여행 이제 풉니다. 간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거부들이 돈 몇 억씩 놓고 예약을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또 다른 50년이 아니라 앞으로 50년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때보다도 훨씬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기대해 보자고요. 여하튼 이런 어떤 그런 자료도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지난주 CPI라고 아십니까? CPI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이걸 아까 어디에서 발표하는 걸 제일 신뢰한다고요? 우리나라 세계적인 지구촌 세계적인 1등 국가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에서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치는데 이런 물가 지표를 많이 봅니다. 지금 물가가 염려되는 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더 염려되는 용어가 나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도 높은 데다가 경기도 안 좋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성장률도 낮고 물가가 높아버리고 두 가지 악재가 쌓여서 결국은 스태그로 가느냐 안 가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풀린 유동성이 있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려고 해서 투자가 돼가지고 새싹이 나오듯이 이제 새싹이 그린슛이 이렇게 새싹이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 새싹이 나올 때 잘못 정책을 펴버리면 어떻게 돼요? 햇볕에 말라 옐로우 시드가 되죠. 우리 지구촌에 벌어졌던 이 소위 그린슛이 됐는데 실패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1930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세계적인 대공황.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에클스라고 하는 패드 의장, 지금 파월 의장 하듯이 미국의 중앙은행장이 에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클스가 30년 대공황이 돼가지고 막 돈을 풀어가지고 막 기업들한테 스며들고 개인들한테 스며들어서 그 돈이 힘이 돼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3년 정도 올라오니까 금리를 인상해버려요. 경기라는 것은, 금리라는 것은 원래가 경기가 좋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의외로 빨리 올라가거나 큰 폭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왜? 밸런스가 깨지니까.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을 풀어서 부도위기를 막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풀었는데 경기가 좋아지는데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금리만 많이 올라가고 속도를 못 따라가요. 성장이. 이게 이제 균형이라고는 두 축이에요. 지금도 금리를 잡고 하는 그 전에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통화은행의 본래 의무예요. 근데 거기서 뭘 또 한다고 합니까? 일자리, 고용, 실업률 보지 않습니까? 실업률의 대변은 뭘 대변합니까? 성장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줘야 돼요. 그런 데서 지금 CPI라는 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의 물가를 보는 거죠. 근데 엊그저께 CPI가 기대했던 CPI보다 높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 지난주 폭락, 어제도 폭락, 오늘도 폭락. 지금 그 여진이 남아서 계속해서. 아까 주가는 90%가 뭐라고요? 심리. 사실은 심리가 작용합니다. 근데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치를, 기업의 그 가치가, 내가 주식을 사고 싶은 그 기업의 가치가 있느냐, 그게 현재 가치냐 미래 가치로 따져봐야 되고, 미래 가치는 어떻게 돼요? 현재 가치는 둘 다 공통 뭐가 캐시플로가 좋아야 돼요. 흑자 부도가 난다니까요. 현금 관리를 잘하느냐. 요즘은 다 데이터에 들어가 보면 지표 발표하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가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현금 유동성 비율, 이자 보상 비율 뭐 등등 여러 가지 캐시플로 관리 지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따져야 돼요. 이거 상장사만 그런 게 아니라 비상장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상장하면 많이 좋을 것이다, 투자해라,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런데 CPI가 의외로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풀린 돈 때문에 아직은 경기 성장이 본격적으로 안 된데 계속 올라가요. 계속 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CPI가. 더 기대했던 것보다 물가를 떨어뜨려야 패드가,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덜 올려요. 빠른 속도로 안 올릴 것이고. 그럼 시장의 어떤 그런 이해 속에 스무스하게 뭐 0.5니 0.75니 그런 단어 이제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길고 아마 찾아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계기로 인플레가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끈질 놈들이다. 네, 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지표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길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상이니까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그에 따라서 이제 긴축을 강화할 거 아닙니까? 긴축을 강화한다. 이것은 금리를 빅스텝으로 0.5를 0.25만 낮춰줘도 소위 말해서 밸런스를 잡으려는 이 심리가 시장에 퍼져가지고 뭐 주식도 사고 다시 투자도 하고, 근데 이 앞날이 무서우니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투자를 안 합니다. 개인들은 더더욱 주식을 안 삽니다. 지금 그런 과정이 펼쳐 있는데 좌우지간, 즉 당장 내일 혹은 소위 말해서 이러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했는데, 아까 에클스란 사람은 경기가 안 살아난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빠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10년 정도 진행됩니다. 그 경기 안 좋은 상황이.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패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뭘로 해결했을까요, 그러면? 지구촌에 큰 사건이 나죠. 30년 대공황을 이겨냈던 큰 사건 뭐게요? 세계대전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안 좋은 건데, 전쟁이 일어난 회복 과정에서 뭘 합니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투자에, 아까 투자를 해야 소득이
소득이 늘어나야 일자리가.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계적인 3년 만에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전쟁은 아니었지만 처음에 일어난 일이 외환위기, 리먼 사태, 미국으로 도는 부도 사태, 이래서 막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었는데 경기가 올라와주면 좋은데, 경기가 올라오면 금리가 따라 올라다가 중앙은행 정책, 아까 통화정책은 금리를 다운시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한없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투자, 기업을 하는 측면에서는 자꾸 코스트가 올라가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갖고 있는 현금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현금이 있다 합시다. 금리를 올리네? 계속 올릴 것 같다. 그럼 현금 있는 사람들은 이자 마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 마진 쪽에 오는 어떤 보험사라든가 장기 듀레이션을 가지고 이자 마진 쪽을 또 즐기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없는 사람은 더 어렵죠. 어떻게 해요? 이게 구조적으로 오는 지구촌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나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겁니다. 좌우지간 금리 조수익 모두 금리와 주식, 그러니까 금리는 대비라는 게 뭡니까? 채권의 값이 금리예요. 쉽게 말해서 돈의 값이에요. 돈의 값이 주식으로 되지만 주식보다는 채권의 금리, 소위 수급에 의해서 경기 사정을 반영하는 것을 원래 보통 채권의 값이라는데 그 값이 금리입니다. 이 금리 상품, 채권, 주식 모두 안정될 수 있어요. 지금보다 어떻게 변동성이 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본래대로 돌아가서 가치 있는 기업, 가치 있는 주식을 골라서 서서히 분산 투자하면 그래도 해볼 만한 곳이 아니냐. 이게 심리로 팽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조금 해볼까? 무서워서 안 했던 사람들, 신규 어카운트가 주식시장에 안 뜬 사람들도 지금 이자가 우리 정기예금 금리 얼마 주죠? 여러분들 이 시중은행 가면 지금 얼마 줍니까? 2.5? 이 정도 한 1년짜리 주죠. 그렇죠? 근데 적어도 한 4, 5% 정도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 좀 하려는, 근다고 해서 100%를 다 이쪽 주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정도 되면, 왜냐하면 이 악재들이 여러 가지 아까 가치, 주식의 가격에 반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가치에 비해서 많이 싸졌어요. 싸진 상태에서 아까 변동성을 심하게 하지 않는 것들이 발표가 되면 포트, 자기의 자산 배분상, 자기의 재테크의 현금 배분상 주식을 한 20%, 10% 그것도 나눠서 분산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뭘까요? 시기를 분산해야 됩니다. 시기는 가격을 분산한다라고 말하고 똑같아요. 시기가 1,000원일 때가 있고 이게 500원일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높았을 때의 주식 수하고 시기가 낮았을 때의 주식 수하고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스노우볼 이론이라고 있는데 한번 쳐보시면 나와요. 요즘 검색해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공부하려고만 하면 제가 얘기했던 걸 가지고 나중에 차분하게 쳐보시면 돼요. 분산의 이론은 그런 겁니다. 이 가치가 있는 주식을 샀는데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돈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던 걸 가지고 낮은 가격에서 다시 이렇게 분할해 삽니다. 그러면 2배, 3배의 속도로도 회복이 빠릅니다. 왜냐? 싸게 주식수를 늘렸기 때문에. 이걸 스노우볼 이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케팅에도 스노우볼 이론을 많이 쓰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눈사람 만들어 보죠. 어릴 때는 좀 눈이 많이 와서 그래도 눈사람 만들기가 괜찮았는데 그래도 어려웠죠. 눈을 제일 처음에 뭉치면 잘 안 뭉쳐지기도 하죠. 한방눈 운 좋게 한방눈이라고 오면 되는데 그런데 어렵게 눈을 이렇게 뭉쳐갑니다. 좀 크면 어떻게 굴려가죠. 그럼 눈이 묻어서 더 크게 갈려갑니다. 근데 더 굴리면 뭐가 묻습니까? 흙도 파버립니다. 또 더 가면 자갈도 막 묻어서 나오죠. 이게 스노우볼 이론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기적인 걸 가지고 분산을 해야 됩니다. 투자는. 주식 투자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 투자를. 그 다음에 이게 시기적인 분산했으면 소위 국가를 분산, 지역을 분산해야 돼요. 우리나라만의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의 다리 뻗고 있으니까 편하다고 우리나라만 시장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원 컨트리, 그러니까 세계 the world of country가 아니라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하나의 주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디지털라이제이션 돼 있을 때. 좌우지간 국가를 분산, 지역을 분산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소위 말해서 시기, 가격, 예를 들어 시기는 가격으로 볼 수가 있고, 지역은 시장으로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상품을 분산해야 돼요. 내가 반도체만 주구장창 보면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배터리도 뜬다 그러고, 그 다음에 미래의 가치, 플랫폼 기업들도 아무리, 그리고 우리는 언론사에 보면 좀 나와서 유튜브 활동하는 어떤 투자의 사람들이 맨날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분류하고 가치는 가치대로 분류해서 투자가들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장이 없는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가치가 없는 성장이 있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산을 절대 잊지 마라. 그래서 아까 단일 개별적인 샀다 팔았다 하는 걸로 습성을 간접 투자, 전문가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또 맡겨서도 해보고, 물론 혼자서 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검색해서 연구원들이 다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심리를 잡아주고 또 때로는 견제해주고 할 그것들이 결국은 간접 투자. 간접 투자의 수익증권의 다음 스테이지가 뮤추얼 펀드입니다. 이 뮤추얼 펀드는 운용사가 수익률을 조작을 못합니다. 수익률 조작을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수익증권은 운용하는 업자가 1호 펀드 만기가 1년 뒤에 이런 만기가 돌아오면 2호, 3호에 좋은 자산이 있으면 이 확정된 금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2호, 3호에서 뺍니다. 이걸 우리는 유가증권 편출입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익률 조작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경기가 성장한 쪽에서 가면 2호, 3호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일단 뺐던 것들이 또 약해졌던 어떤 그런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근데 아까 어떻게 돼요? IMF가 올 때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높이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넣습니다. 우선은 빼주고 또 이놈은 금리가 좋은 쪽으로 가져오고, 금리가 높은 걸 경계하라 그랬잖아요. 이자를 많이 준다 그러면 뭐가 오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아니면 기술 경쟁력이 심화돼서 안 팔리는. 그래서 캐시플로우 관리, 매출액의 지표들을 잘 봐야 돼요. 어디서 약해지느냐.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러다가 2호, 3호로 밀렸던, 많이 준다고 하는 그룹에 제일 많은 자산이 어디가 있었다고요? 대우그룹에. 현금 유동성이 말리니까 막 이자를 높이 주고 막 끌어당겼던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이놈을 갖다 막 편입해서 투자가들한테 만기가 돌아온 쪽으로 맞춰주고, 그러다가 3년째 빵 하고, 우리나라만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IMF와 아시아 위기가 터지면서 제1번으로 빠졌던 그런 우리 대그룹이 망했죠. 그래서 수익증권은 안 되겠다. 그때 이현재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이현재 장관, 지금도 감독원과 위원회가 금융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지만 그때는 합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되겠구나. 그때 틈을 타서 소위 혁신에 찬 빅뱅을 한 거죠. 아이디어를 우리가 뮤추얼 펀드를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인허가 서류를 들고 감독원에 갔죠. 감독위원회. 이거 수익증권 같은 형태는 안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금융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 베이스를 깔고, 미국은 그래서 뮤추얼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증권 진즉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유가증권을 옮기려면 전체 뭘 해야 되겠어요? 이게 주식회사 형태의 간접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 하듯이 고객총회를 하지 않으면 절대 못 빼요. 운용사가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죠. 1호 펀드에 수익률이 좋으니까 1억을 투자했던 사람, 예를 들어서 3억을 갖고 왔을 것이고, 내 것뿐만 아니라 사이들 돈까지 전부 갖고 와서 넣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45%. 난리가 나버렸죠. 그게 아까 분산을, 무슨 분산이 잘못됐을까요? 시기. 그래서 개방형을 제안했던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현재 장관님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물론 저희 그룹 회장님하고 공감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가서 이거를 우리 한번 보세요. 박현준 펀드 이후에 들어있는 자산을 보세요. 캐시플로도 좋고 가치가 있는 기업이고 반드시 갖고 있으면 심리를 이겨내고 올라갈 겁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자산으로 청산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식으로. 좋은 생각인데 미안하다. 법으로 안 된다. 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본시장법 그때로 말하자면, 지금 말하자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청산했죠.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도 고객 총회를 했죠. 또 하나의 큰 악재.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두 가지 문제점들이 오거든요. 데이터를 돌려보면, 공부해보면 수요 때문에 생기느냐, 이걸 수요가 진작시킨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공급이 진작시켜서 인플레이션이냐, 두 가지 때문에 옵니다. 근데 지금은 수요가 너무 많이 살려고 하는, 그 물가가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보다는 공급이 딸려가지고, 공급이 딸린 건 제일 원인. 그러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니까 이 공급이 중요하구나, 이게. 여기서부터 오는 잠깐의 공급 사이드 얘기를 잠깐 해보시죠. 아는 거지만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 전쟁이 일어난 뒤로 여러분들의 귀에, 눈에 들리는 것은 세계가 에너지하고 식량난이 벌어지겠구나. 이게 눈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 석유값, 휘발유값이 천정부지로 뜁니다. 그런데 이때를 가지고 엄습해 오는 지구촌 100년간의 결산의 시기가 오고 있었어요. 잠깐 그쪽으로 가서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1차 산업혁명 때 무슨 혁명이죠? 기계의 혁명. 예, 농업에서 이제 산업화. 2차 산업은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지 않습니까? 3차 산업은 뭡니까? 예, 인터넷, 정보가 나옵니다. 4차 산업은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정보의 비대칭. 누구나 다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발전해 오는 동안 여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건강한 미래겠죠. 등등. 그래서 인바이러먼트, 환경은 왜 왔을까요? 우리가 부가 증식이 돼서 소득이 늘어난다고 너무 써대 버렸습니다. 너무 쉽게 한없이 나올 것처럼, 한없이 유지될 것처럼 너무 써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구촌의 온도를 올리는 탄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랬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사회주의가 졌습니다. 공산주의가 졌다니까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졌다니까요. 그런데 한없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이길 걸 생각하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기축통화, 달러의 기축통화, 6개 국가들이 합심해서 사실 달러 기축통화 국가 6개 국가면 달러 국가죠.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은 미국의 패드 통화정책을 가지고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달러를 강세로 했다, 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약한 국가를 도와줬다가 그 다음에 국가가 도와주려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책을 펼쳐서 다시 끌어들이고 하는 과정이 연속적이었어. 그래서 미국이 돈을 대가지고 그러니 전쟁이 나면 경찰 국가 역할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유엔도 만들고 그 다음에 IMF도 만들고 월드뱅크도 만들고 OECD도 만들고 급기야는 환경이 그러니까 기후협약도 하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다가 모 대통령 트자 따라가는 대통령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 완전히 달라져요. 자국의 이기적인, 그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표퓰리즘이라고 하죠. 표퓰리즘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이제 배워버려요. 잘한 것도 배웠지만 우리도 좀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연합체에 전부 탈퇴를 해요. 트럼프가. 아시겠지만 기후협약면에도 활동을 안 해주느라고 탈퇴를 하고. 그때 이후로 지구촌의 갈등은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바이든이 잘하든 어쨌든 간에 미국은 하느님께서 우리 지구촌을 버리지는 않았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경영을 해보니까요. 아무리 유능한, 여러분들도 다 기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후배님들도 많은 기업가들이 창업해서 하시겠지만 절대 나가 잘한다 칭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 에너지를 모아서
조직을 길러내야 돼요. 절대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조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좌우지간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국가적인 문제, ESG 문제까지 왔는데 저는 이걸 그야말로 환경, 사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거버넌스도 마찬가지죠. 거버넌스도 우리의 투명하지 못한 거버넌스였다고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창업자들이 잘 된다고 창업자 대주주의로 소위 말해서 분배의 개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배의 개념도. 소위 말 창업했을 때의 그 소위 멤버들, 주주들한테 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신, 그게 이기적으로 트럼프처럼 가버리면 그 기업과도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구촌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소위 경제민주주의가 되려면, 자본주의가 되려면, 제대로 되려면 더불어서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몸이 약한 사람을. 많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돈이 없는 지구촌에 45억 명이 하루에 한 끼를 안 도와주면 굶어 죽습니다. 지구촌 60억 명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우리나라에 250만 가구가 안 도와주면 그 가구 못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그런 뜻에서 보면 법만큼 내줘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그 세금뿐만 아니라 이런 더불어서 좀 같이 보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ESG로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지금 러시아의 공급 사태, 전쟁은 제가 볼 때는 한번 봐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에도 지금 아직 안 나왔던 내용들일 건데 바이든이 엊그저께 젤렌스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엊그저께도 아니에요. 그저께.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저께인데 미국 시간으로 그저께,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저께. 네.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바이든이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 간다고? 다음 달에? 네. 이스라엘 간다잖아요. 간 김에 누구를 만난다고요? 빈살만, 사우디 왕자, 실력자. 그렇게 해서 만나고 온다 그래요. 그때 그 발언과 빈살만의 발언을 아니죠. 젤렌스키를. 사실 미국이 젤렌스키한테 정보를 줬어요. 국경지대로 러시아 군대가 이동하는 것들 세계적인 나라니까 그거 다 보고 있죠. 분명히 쳐들어온다. 경고를 했답니다. 그걸 밝힌 거예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들 앞에서. 그게 한국 연합뉴스에 떴어요. 아마 JTBC 기자들도 아마 그걸 인용 보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 발언을 했을까? 보세요. 시진핑이든 바이든이든 푸틴이든 자기의 개인적인 중간선거 바이든, 시진핑의 3기 권력 다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푸틴은 유일하게 다시 한번 소비에트의 그런 그 소위 옛날의 영광에 빠져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은 저는 뭐 바이든도 아니고 세계적인 석학도 아니지만 힘들게 지금 힘들어 있는 우리 지구촌의 지구인들을 힘들게만 하고 결과적으로 패망할 거다 나 봐요. 근데 시간 그 금방 끝나면 좋은데 이게 금방 안 끝나고 계속해서 문제점을 일으키는 그런 욕심을 낸다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푸틴을 향한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할 때 젤렌스키를 깐 거예요. 젤렌스키 분명히 내 경고를 안 들었다. 미국의 경고를. 그래서 살짝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푸틴한테 뭔가 시그널을 보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언론도 이걸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 러시아 사태가 나자마자 그동안에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2011년에 소위 시가총액 기준으로 탑 20 전부 바뀌었습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무슨? IT는 기본 베이스고 IT를 그리고 기술의 융합으로 바뀌었던 플랫폼 기업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대로 여기 온 게 아니라 이것은 기술의 혁명입니다. 기술의 혁명. 좌우지간 그 소위 말해서 바이든이 했던 이 두 가지의 얘기는 보자고요. 내일 아침에
여기 우리가 다가오는 아까 CPI, 그 다음에 FOMC의 발언, 강도,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바이든의 그 발언을 보고 FOMC가 아마 공격적으로 안 나오면 주식시장은 변동성을 줄일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에이 잡은 김에 잡자. 예. 그런다 하더라도 금리를 피크가 아웃으로 치고 이제는 더 내려가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심리는 작동을 할 거라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사태, 그러니까 미중 간의 패권 전쟁, 그 다음에 반도체도 지금 바이든이 리쇼링. 근데 그 리쇼링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제조업체를 밀어내면서 서비스 금융 쪽으로 세계적인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TV 한 대도 못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오바마 때부터 본 거예요. 리쇼링이라는 단어. 미국으로 돌아와라.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 시장 줄게.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다민족 국가로 이민을 받아들이고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지구촌에 고령화가 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걱정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벤치마크를 하자는 거죠. 지금 이 인구 5,100만이 출산율 0.8 가지고 따지면 2050년 되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지금 제 말이 아니라 계산해보면 3천만 명대로 줄어들 겁니다. 그 이상으로 가면 2천만 명대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인구 베이스가 여러분들 인구 베이스가 그 다음 1인당 GDP가 얼마가 되어야 우리가 알았던 즐겼던 올림픽은 언제 열립니까? 올림픽은 인구 베이스 하에 생산성 일자리가 늘어나서 소득이 늘어나서 1인당 GDP가 얼마 됐을 때 올림픽을 합니까? 예. 한번 관심 있게 즐기긴 하셨을 건데 관심 갖게 봐보시면 7,000불이 넘어가면 준비를 합니다. 왜요?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게 됐다네. 좀 봐주라. 국가 IR로 스포츠 올림픽이 최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는 인구의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인구의 구조와 소득을 볼 때 어느 때 사치품이 그냥 필수적인 상품이 돼버려요. 자동차 지금 여러분들 사치품입니까? 물론 고가의 상품도 있겠죠. 근데 자동차 하면 여러분들도 한 두세 대 놓고 살죠. 네. 기본 베이스로 한 대는 어린 친구들도 다 이건 사치품이 아닌 거예요. 세계적인 골드만삭스 최고 탑티어라고 합니다. 영어로. 세계적인 1등 증권사 그룹들은 비행기를 몇 대를 띄워놓고 하늘에 24시간 전 세계를 향해서 어디가 먹거리가 있나. 이머징. 어디가 이머징 되고 있나. 그래서 이머징 국가가 그건 거예요. 이머징 국가는 성장률이 높습니다. 예, 먹고 살 것이 있으니까 많이 투자를 끌어들여서 투자를 하고 시장을 빌려주고 그래서 성장률이 높아요. 선진국이 될수록 성장률이 낮은 겁니다. 내년에 우리가 기본적인 성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적어도 2% 이상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깠다가 하면 안 된다고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 5,100만이 아무리 줄어들어도 지금 당장은 2% 이상은 돼야 먹고 삽니다. 네. 그런 때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아직도 안에서 아집을 부리고 더불어서 살 줄 모르고 좀 안고 가면 어땠는데 그런데 기업 규제는 더하고 법인세는 더 올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신정부가 들어와서 이 기업들을 한번 푼다고 그럽니다. 저는 민주든 보수 쪽 국민의힘이든 그 편이 아닙니다. 기업가는요 이 부분을 우리는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없이 신재생 에너지만 써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한없이 전기차만 써라. 근데 전기차 영역이요. 그 전기차 영역도 여러분들 투자의 영역으로 봐야 돼요.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에 얼마까지 올라왔을까요? 아무리 막 전기차 난리해도 테슬라, 중국의 니오, 우리나라 현대차 전기 정치하잖아요. 이제 10%밖에 안 왔어요. 어마어마한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가 자율주행. 여기에 보시면 이런 것들 여기 쭉 적어놨어요. 요 그림을 보시고 4차 산업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융합, 플랫폼, 기술의 융합, 초연결, 초지능. 기술의 융합 시대 왔던 것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때 태어났습니까? 이때 태어났습니까? Y세대입니까? 예. MZ세대들은 없죠. 요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예. 한번 숙독해 보세요. 예. 근데 저 끝털이 오른쪽.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X세대 사고의 관념이 틀립니다.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살아온 여기든 간에 저 Z세대들을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 세대들이 우리의 지구촌에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인식과 이해를 시켜가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고생을 해봤죠. 베이비붐은 X세대까지 창업자들의 1세대, 이 베이비붐의 1세대, 2세대 여기까지는 아마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부터가 이제 지금 M세대부터 조금은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빈부의 격차 벌어지듯이. Z세대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집을 사기 위해서 푼푼이 모았잖아요. 제가 월급쟁이 해서 8년 만에 지점장 때 저 일산에 신도시 개발 화정지구란데 36평짜리 첫 자가소유 집을 가졌죠. 그 전까지 아까 마누라 치과병원 하죠. 저 증권사 대리죠. 근데 돈이 안 모이더라니까. 부채를 일으켜서 병원 차리고 그 다음에 저 똥구녕이 삘간 마이너스 통장 내가지고 결혼하고 연타 나오고 13평짜리 얻어가지고 살고 빌라에 옮겨 다니면서 6번 이상 능곡이란 경기도 능곡 아세요? 행주산성? 그게 싸니까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런 시절인데 지금 세대들은 그런 걸 몰라요. 곧 죽어도 자동차부터 곧 죽어도 새로운 패셔너블 요즘 곧 죽어도 패셔너블 골프장에 가면 언제까지 저럴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지만 그 부분을 또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세대들을 완통해버려요. 우리 직원들 Z세대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경영자가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약간의 관념을 좀 바꿔서 그 직원들을 이해하면서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